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9-2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쉽게 9-1화를 마치게 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며 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김챔프와 영진씨 두 분이 함께합니다. 네, 김챔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진입니다. 김초엽 작가의 소설 속 미래를 모습을 보면 현재의 사회적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 9-1화에서도 단편들과 저자를 주로 얘기했다면 이번에 9-2화에서는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예리하게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히 여성, 장애인, 이주민, 비혼모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좀 소설 속에서 선명하게 나오고 성과 위주의 시스템 속에서 비경제적인 가치가 배제되는 장면들이 좀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요. 정상성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존재들은 역사의 기록에서 배제되기도 하잖아요. 네, 김초엽 작가는 첨단 과학기술로 이 인류가 도달한 세계는 정말로 더 살기 좋은 세상일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차별, 뭐 억압, 소외, 고통, 뭐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이 진보한다고 해서 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네, 과학기술이 과연 더 좋은 세상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던져지는데요. 특히 과학기술 발전의 귀결이 유토피아인지 아니면 디스토피아인지를 이제 이분법적으로 묻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미래가 어떠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흥행한 한국의 SF 소설이 흔치는 않잖아요. 평소 SF 소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SF 소설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좀 궁금하네요. SF 소설 저 굉장히 일단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9-1화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SF 소설들에서는 좀 이렇게 전문적인 개념들이 등장하고 그 전문적인 개념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되게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왜 그게 매력적이라 느껴지냐면 이게 그 해리포터 같은 그런 세계관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판타지랑 가장 큰 차이점은 어느 정도 현실성을 반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뭐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뭐 500년 뒤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베이스가 깔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몰랐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런 매력 속에서 이게 글까지 만약에 짜임새가 있다? 되게 주인공 등장인물들이 뭐 되게 신선하다? 이야기가 재밌다? 이러면 뭐 끝나는 거죠. 그게 SF 소설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SF 소설의 매력이 어떻게 보면 좀 개연성을 좀 극한까지 추구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저도 이제 SF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소설을 쓸 때 작가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래도 좀 소설이라는 게 좀 현실이나 혹은 좀 과거에 기반을 한 소설이다 보면 좀 그 당대의 제약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좀 삶의 토대, 과학기술, 제도 이런 것에서 이제 좀 얽매여서 이제 좀 문제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좀 SF 소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측면에서 좀 너무 좀 작가가 외면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그게 뭐 수명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과학기술로 이렇게 딱 그 문제는 차단해버리고 나는 이 문제에만 좀 집중해 보겠어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점에서 좀 작가의 문제의식이나 좀 그런 관심도가 더 부각되는 소설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좀 SF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냥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연구 개발 뭐 과학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시사점을 좀 던져주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좋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좀 느꼈고요. 특히 뭐 우리가 읽은 소설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주인공 안나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외로움의 총합을 늘려갈 뿐인 게 아닌가라고 말을 하잖아요. 다른 단편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외로움, 그리움의 좀 정서가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은 단편마다 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고요. 다들 작품 속에 녹아있는 이런 감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작품들을 읽을 때 사실 중요한 게 작가가 투영을 하잖아요. 각각의 단편에.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떤 것에서 시작해서 이 글을 쓰게 됐는지, 이 글을 쓰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뭘 전달하고 싶은지.
근데 분명히 이 김치엽 작가는 외로움과 그리움이란 정서를 책 전반에 담아놨고 중요한 건 그게 읽는 사람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또 공감이 가고 슬프기도 하고 또 나도 한편으로는 그런 감정들에 이렇게 좀 확 와닿아서 마음이 가득 차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책을 읽다 보면. 그래서 아, 참 이런 점에서 잘 썼다. 그리고 이게 외로움이나 뭐 그리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슬픈 감정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고는 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책의 제목이 아무래도 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잖아요. 이게 그 소설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만 해도 안나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뭐 이러이러한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러면서 이제 추랑을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작가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사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빛의 속도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뭐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좀 이런 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 그러네요. 하나가 이런 좀 인간들이 느끼는 좀 외로움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작품 속 인물들이 각각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제 행동을 나타내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되게 그리움 외로움을 느끼면서 근데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게 읽었고 드라마 중에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도 보면은 되게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유가 그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는데 맞아요. 그 과정이 어둡고 외로운데 되게 밝게 느껴지더라고요. 보는 사람들은. 그 드라마처럼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되게 이주민 여성 뭐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의 아픔을 좀 그려내는데도 외롭고 그리는데 되게 뭔가 재밌으면서 밝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앞으로 더 밝은 세상을 나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잠재적인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고 이제 소설 속에서 과학 기술의 진보로 초래되는 이제 윤리적 문제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 생물학을 이용한 대표적인 최첨단 기술로 유전자 가위가 주로 꼽히는데요. 이제 김치옥 작가의 전공이기도 하죠.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 나오는 소재로 이제 유전자 가위가 사용되는데 유전자 가위는 이제 유전체에서 특정 유전자 염기 서열을 인지해 해당 부위의 DNA를 잘라내거나 다른 DNA로 교체하는 기술인데 지난 2018년 11월 말에 중국의 한 과학자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유전자 편집된 쌍둥이 아기를 태어나게 했다고 발표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파문이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 내용이 이제 언론사 기자 상직 시험에 나와서 이제 당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슈죠. 이런 과학적인 과학의 진보가 먼저냐 아니면 그래 과학적 기술보다는 생명에 대한 윤리가 먼저냐 이런 고민을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되니까 저희도 한번 책방 기자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윤리 문제를 떼놓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는 아무리 기술이 그러니까 발전을 한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누구한테 그걸 권한을 줄 거냔 말이죠. 그 사람은 과연 그걸 선한 쪽으로만 쓸까? 거기서 시작되는 게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인 거잖아요. 물론 그걸 빼놓고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그걸 지금 저희가 뭐 규칙 정하듯이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왜냐면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무언가 룰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반드시 예외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상황이 다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두 과연 규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건 그만큼 이 기술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인 거거든요. 왜냐면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정말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좌절하고 되게 힘들어했던 사람들한테 이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더 관심이 모이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 뭐 상황마다 다를 것 같아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만약에 뭐 이게 뭐 IQ가 150인 사람을 뭐 200으로 애초에 만들게 한다 아니면 뭐
높이뛰기를 뭐 10m씩 뛰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아니 뭐 그런 거는 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뭐 선천적인 질병이 예상이 돼서 맞아요, 좀 맞아요. 이런 거를 좀 치료를 사전에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또 그거는 또 어떻게 못하게 할 명분이 좀 부족한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맞아. 대표적으로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2013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방암의 원인 유전자인 BRCA1을 이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 유방암 발병 확률이 87%에 이른다는 진단을 받고 유방을 미리 제거해 암 발병 확률을 5%로 낮췄다고 하면서 좀 화제가 일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유방암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시술을 하는 거가 온당하냐에 대한 과학계에서는 되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또 과학계 논란 소식까지 또 전해주는 참기자. 그래도 아무래도 유전자 편집 관련 소재로 영화나 소설이 많잖아요. 뭐 영화 가타카나 아일랜드 등이 있고 뭐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서 보면 지구의 삶을 재밌는 지옥으로 묘사했다면 차별과 배제가 없는 마을은 재미없는 천국으로 좀 표현하고자 한 것 같거든요. 두 분께서는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지금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저는 뭐 재미있는 지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정적인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삶을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뭔가를 이룬들 그 공허함, 그러니까 한켠에 남아있는 그 공허함은 끝까지 채워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지옥, 차별도 있고 뭐 각종 힘든 것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재미있는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저는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지옥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재미있는 지옥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이게 약간 좀 물음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재미가 좀 사는 게 재미 있어야 저기 뭐 좀 뭐 차별 뭐 당하기도 하고 좀 차별하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 이제 그쵸, 사람이 오후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살아야 재미인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그 순례자들 소설을 읽으면서 이게 좀 디자인 한 사람이 좀 광기가 느껴지지 않았나. 아니 좀 자기 그 차별 당하고 그런 거 있는데 그걸로 이제 하나의 본인만의 세계관을 또 유전자 조작해서 구축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자죠. 이건 또 이제 마음의 병이 아닌가. 이게 더 무섭다 나는 세상의 차별보다. 그렇게 또 생각.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되게 무섭네요. 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오, 맞아요. 보통 희노애락하면 이제 기쁨이 있어야 슬픔도 느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재미없는 천국이 차별과 배제가 없는 마을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재미없는 천국을 좀 더 차별과 배제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재미없는 천국이요? 최악인데요. 그래서 재미없는 천국을 하시겠다. 아니요. 재미있는 지옥을 하시겠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차별과 배제가 없는 마을로 재밌는 지옥에서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다음 단편 뭐 스펙트럼이나 공생가설에서는 이제 에일리언 외계인이 나오잖아요. 두 분은 좀 가벼운 주제로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는지 좀 궁금하고 존재한다면 좀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그런 것들 읽어보면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막 그런 미스터리. 그쵸. 뭐 외계인 관련한 그런 뭐 네바다주 뭐 어쩌고 하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읽으면은 맞아요.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일단 저는 나름 뭔가를 판단할 때 그래 나름의 근거 같은 것들 좀 생각을 해보는데 외계인은 진짜 모르겠어요. 왠지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없을 것 같고 또 없을 것 같으면서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영진 씨는 좀 어때요? 이게 사실 그냥 어차피 증명할 수단도 없으니까 그냥 막 이제 말하는 건데 뭐 외계 생물은 있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이게 우주가 정말 끝도 없이 넓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꼭 어떤 그게 고등 지성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생물 자체는
있을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제가 말 더듬으면서도 확실히 얻는 모습.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있다면 연락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쵸. 그러니까 우리보다 만약에 뭐 기술적으로 하등해요. 그럼 못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보다 좀 기술적으로 좀 앞서가 있는 쪽이라면 우리한테 솔직히 충분히 연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왜 안 했을까? 없는 걸까? 아닌데 했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 정보를 접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음모론으로 갑니다. 네바다주가 이제 또 저는 그 외계인 아이가 떠오르는 영화 중에 한국 영화 중에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하균과 백윤식 배우가 이제 열연을 펼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지 않을까? 보통 외계인 영화 보면 진짜 이상하게 좀 그려놓는데 인간인데도 외계인이 이 지구상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상상을 해봅니다. 원북 씨가 제가 외계인이라는 거죠. 범상치 않은 부채이긴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진행권을 잃었고 남용하고 예. 이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보면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주인공 흰진이 슬램포니아라는 행성을 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정말 좀 가슴 아팠는데 우리 일상 속에서도 슬램포니아 같은 존재나 공간이 떠오르는 게 있으신지, 혹시 김챔프 씨 일상 속에 슬램포니아 같은 공간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공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음. 공간은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런 개념을 음. 생각을 해보자면 약간 그런 순수한 마음인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 이제 직장인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순수함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그런 가치 같은 것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사실 정의, 옳은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뭐 저러저러하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못하게 되고 그걸 괴로워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 합리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들한테서 많이 봤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슬램포니아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타협 그리고 그 타협이라고 진짜 생각을 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이제 넘어서게 되고 잊게 되고 그냥 그 순간부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때때로 생각을 할 거예요. 아 그게 좋은 건데 예전엔 그랬었는데 나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건가? 뭐 이런 것들 좀 약간 막연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이 슬램포니아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제 제가 상당히 난처해지는. 아니요. 영진 씨는 어떤 슬램포니아가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뭐 저도 이제 굉장히 멋진 곳을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어제까지 이제 호캉스를 갔다가 이제 어제 연차 트셨죠? 막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경제적인 이유로 못 간 곳이잖아요. 이게. 정말 그 넓고 이제 시설 좋은 집에 숙소에 있다가 다시 와 보니까 너무 정말 그립더라고요. 정말 다시 가고 싶다. 진짜. 좋네요. 확 이해가 되고 와닿고 좋은데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그곳. 제 슬램포니아 코엑스 근처에 있었습니다. 돈도 잘 버시는 분이 왜 그러시는 소리를 하는지 아쉬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원북 씨는 슬램포니아가 있나요? 딱히 제가 경제적인 이유로 막 못 간다라고 많이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서, 다만 이제 기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아무래도 업무와 많이 연관돼서 발생할 때가 많아요. 아까 김챔프 씨가 언급한 것처럼 아무래도 회사의 조직의 논리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사가 아무래도 좀 더 수정될 때도 있고 기사의 좀 방향이 좀 틀어질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이제 이게 뭐 경제적인 논리가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약간 좀 떠오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참기자 역시 저희 중 제일 참기자. 떠오르는 게 없어서 한번 이제 업무 중에 한 개 떠오른 걸 한번 이야기. 항상 이제 업무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일만 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고요. 뭐 청취자분들의 혹시 슬램포니아가 있다면 저희 책방 기자 댓글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단편인 감정의 물살에 보고 싶은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현실에서 이런 감정을 재화 형태로 구매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우울이나 분노, 공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살 수 있다면 좀 사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평소에도 우울하고 분노하고 공포하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휴가 다음 날은 이제 더더욱 그렇죠. 아 이걸 내가 돈을 주고 살까? 차라리 그 돈으로 아까 그 코엑스에 있는 제 슬램포니아에 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씩 그 좀 과하게 신나시는 이제 분들을 보면 이런 좀 그분들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좀 우울 이런 거 좀 몰래 넣어주고 싶네요. 저한테 쓸 건 아니고 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이제 호주머니 몰래.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일단 살까 말까를 고민하려면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려줘야죠. 뭐 가격이 얼마인지 보고 살지 안 살지 고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이게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뭐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막 슬픈 일이 있을 때 원래도 제가 뭐 눈물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막 더 울고 싶어요. 그냥 그 감정에 더 이렇게 빠져 있고 싶어요. 그때 그러면 막 슬픈 노래, 우울한 노래를 듣거나 슬픈 영화를 보거나 뭐 그렇게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그 감정에 더 이렇게 빠져들고 있고 싶어서 그걸 표출해주는 그런 콘텐츠들을 내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구매를 해서 맞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는 좀 이해가 됐거든요. 맞아요. 뭐 공포 같은 경우는 다들 뭐 여름에 공포 영화 이런 거 많이들 보시는 것 같고 뭐 우울 이런 거는 좀 헤어졌을 때 연인과 헤어졌을 때 이럴 때 좀 우울한 영화나 우울한 뭔가 노래 그런 거 많이 찾아 듣지 않나? 괜히 그 노래 가사가 괜히 막 울고 내가 나를 위한 가사 같고 나를 위한 스토리 드라마 영화 같고 괜히 그러다 카톡 보내고 맞아요. 그러다 이제 또 후회하고 답장 일이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계속 쳐다보고 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전 괜찮습니다. 전 괜찮고요. 이제 다음 이제 모성애를 자극한 관내 분실에 좀 살펴보고 싶은데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이제 신기술이 나와요. 그 신기술을 통해 생겨난 존재도 그 기억을 원래 갖고 있던 인간과 같다고 좀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MBC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는 세상에 남겨진 이들이 이제 VR로 고인에게 못다한 말을 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돼서 좀 화제가 됐는데요. 좀 인기에 힘입어 시즌2까지 제작됐어요. 근데 이제 VR 기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VR 콘텐츠의 대중화와 상용화에 앞서 좀 윤리적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이 지금 방금 이제 원북 씨가 말씀해주신 이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네네. 제 눈물 버튼입니다, 진짜. 진짜 정말 맞아, 본방으로도 맞아. 봤고 유튜브에서도 봤는데 유튜브에서 짤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단순히 슬프다를 넘어서서 막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느낌? 내가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와 정말 이게 이 기술의 저는 진짜 선한 면 기술이 이래서 발전해야 되는 거고 이래서 인간한테 이로울 수 있는 거구나를 뼈저리게 느꼈던 정말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약간 저희 직업병이기도 해요. 늘 뭔가 지적하고 맞아요. 늘 뭔가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직업병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맞아요. 거는 그냥 좋은 걸로 우리가 향유하고 그러니까 상용화를 고민해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대중화나. 근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 굳이 우리가 윤리적인 고민까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더 많이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초반부에서 이제 그 순례자들, 그러니까 완벽한 행성을 만드는 과학자를 보고 좀 광기 느껴진다 했는데 관내 분실에서도 이제 광기가 느껴요. 진짜요? 네. 왜? 아니 이게 사실 엄마 뜻이었잖아요. 아빠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나는 이제 그만 좀 사라지고 싶다 하면서 이제
이제 일부러 업로딩에 발견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기어이 찾아내서 되살리던 이제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아니 한 번 부르라면 끝까지 부르자구나. 그냥 좀 이제 마지막 고인의 어떻게 보면 부탁인데 그게 사실 너무 좀 자기의 어떤 좀 좀 만족을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사실 좀 본인의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도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 편한 거면 좀 그걸 감내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이제 과학 기술은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허락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는 좀 그랬어요. 예. 원묵 씨는 좀 어땠나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나 아버님의 영상을 많이 남겨놓으라고 하잖아요. 그쵸. 돌아가시면은 그 그쵸.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공감되고 엄마 아버지가 하루하루 좀 나이 들어가시는 게 보여서 자식으로서도 되게 뭔가 안타까운데 또 내가 혼자 먹고 사느라 내 생활이 바빠서 부모님을 많이 못 챙겨드리는 것 같아서 또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저도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데 그래서 이런 기술보다도 그냥 우리가 살아 생전에 좀 더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물론 여기 보면은 이제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로 뭐 자식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아들, 딸이 먼저 이제 불의한 사고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 기술이 정말 선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윤리적 고민도 좀 함께 해보면서 우리 사회가 좀 이 기술에 대해서 좀 활용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우주 영에 관하여에서는 미혼모 여성의 좀 안타까운 만큼이나 인간을 사이보그로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눈길이 갔는데 이게 피부, 장기, 혈액까지 완전히 바꾸잖아요. 좀 우주 개척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인 부분인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간을 사이보그로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이게 좀 약간 기브 앤 테이크 개념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 기존의 신체로는 갈 수 없는 지역까지 그러니까 가려면 좀 그것도 굉장히 단기간에 가려면 정말 좀 어떤 좀 대가를 치러야 하고 좀 강철의 연금술사의 좀 등가교환의 법칙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도 막 파란 짝 떼가잖아요.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맞아. 좀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말 실제 세계였다면 이게 한번 이렇게 나오고 이게 점점 거부감이 줄어들면 나중에 좀 이게 점점 오히려 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기브 앤 테이크로 작용할지 몰라도 정말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유행에 서지 않을까 이게 또 인류의 사이보그로 개조하는 게 어떤 그런 윤리적 기준을 또 넘어 버린 거잖아요. 또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게 돼버린 경험이 돼버리니까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예. 뭐 저도 필수 불가결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우주를 나가보지도 않았고 우주에서 뭐 어떤 게 더 필요할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좀 해봐야겠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착륙한 인간이 직접 지구 외에 밟아본 곳은 달이 있는데 행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아는 게. 근데 가지 못하는 게 이유들이 다양하잖아요. 뭐 너무 온도가 높아서 혹은 압력이 지구보다 훨씬 이렇게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밟으면 우리가 막 진짜 찌그러진다 뭐 이런 그런 그쵸.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신체 조직을 갖출 수 있다면, 그러니까 화상에 전혀 아무런 탈이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 압력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중력에 뭐 한 100배까지도 견딜 수 있는 뭐 신체 이식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만약에 바꿀 수 있으면 더 많은 곳들을 아무래도 가볼 수 있겠죠. 저희가 지금 그냥 이제 망원경 통해서 관찰하는 천왕성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진짜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뭔가를 알아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리고 그럴 방법이 이제 이런 어떤 신체 부분들을 바꾸는 거라면 뭐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과학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면서 계속 나옵니다만 윤리적인 문제는 안 따를 수가 없다는 거. 왜냐면 뭐 여기 갈 때까지 여기 가서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래,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일단 거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신체 이식을 받으려는 사람이 그 동의했다라고 하는 게 진짜로 순수한 목적에서의 동의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구별할 것이며 그 사람한테 어떤 만약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여기 활동이 끝났어요. 그럼 지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서 그러면 그 바뀐 몸을 가지고 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구에서 다시 적응을 해서 거기에서 또 생겨나는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파생이 될 거라서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을 쓰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좀 하네요. 로봇이 싸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단편들을 다 관통하는 주제가 좀 과학 기술이 진보한다고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냐라는 이제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책에서 보면 이제 여성, 장애인, 이주민, 비혼모 등의 각종의 주인공이 그렇게 지금 현재보다 뛰어난 과학 기술이 진보된 세상에도 살고 있음에도 그 차별과 배제가 전혀 사라지지 않은 세상이다라는 게 조금 가슴 아프게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네요. 네, 저도 좀 그런 점에서 좀 궁금을 했고, 사실 이게 좀 이 작가의 다음 고민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김초엽 작가가 이제 그래서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을 냈잖아요. 이제 김원영 변호사가 같이 냈는데, 좀 약간 이 책을 함께 읽어보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나름의 답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을 때까지는 좀 더 좀 판단을 유보해보고 싶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김천부 씨는 어떤가요? 저는 문제점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제일 쉽게 생각하면 기술이 더 진보하면 우리가 지금 없는 문제점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것만 그쵸? 생각하면 그래 그러면 기술 진보 안 하면 되네? 그럼 문제 안 생기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그래 문제점들은 막을 수 있겠죠. 다른 것들은 좋은 것들은 기술이 진보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 그쵸.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못하죠. 저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각각의 우열을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장점이 60이고 단점이 40이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야 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 일들이 세상 일이 그렇게 맞아요. 딱딱 이게 수학적으로 정량적으로 맞아요.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방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 되죠. 근데 기술의 진보는 결국 우리가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로 비유를 해도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가 걸어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 없습니다. 피곤하지 않을 거고 발바닥 안 아플 거고 혹시나 있을 뭐 가시덩굴 이런 거에 엉킬 일이 없죠. 근데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혹여나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걸어가면 다르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겨내면 됩니다. 인간은 늘 그랬듯 이겨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진보는 필요하고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느냐를 생각을 해야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다 두 분 말씀에 좀 동의하고 뭐 지금도 기술이 진보하면서 소외되는 계층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뭐 저희 기자만 하더라도 AI가 대체할 것이다라는 거의 뭐 상위권에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그런 위기 속에서도 뭐 청소자분들이나 경비원들 특히 무인 시스템을 바뀌면서 그분들의 직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던져보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 책방 기자 댓글 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유익한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묵 씨가 근데 진짜 꾸준히 이 댓글 홍보도 하고 되게 정말 좋네요. 지금 그 지난번에 댓글 달렸다고 이제 말한 이후로부터 댓글이 하나도 안 돼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부끄럽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만약에 안 달린다 그러면 앞으로 원묵 씨는 손을 떼시는 걸로. 이제 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하나의 소설집 안에 여러 개의 단편이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같은데요.
특히 김초엽 작가가 소설을 통해 현재에 던진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변하다 보니까 무거운 소재를 다룬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분들이 저희와 함께 미래에 대한 세상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책방기자 모토처럼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를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말씀이 아주 좋으시네요. 준비해 오셨나요? 멘트? 아닙니다. 네, 저희 방송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 피드백과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를 갈 수 없다면 소개해드렸고요. 기회가 된다면 김초엽 작가의 책을 또 다뤄보고 싶네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시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도 책방으로 고고싱!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